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뭐 항상 그 국제 정치가 끊임없이 바쁜 주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번 달 말이죠. 말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중근 TV 프로그램을 조금 좀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뭐 대학에 있지 않고 연구소에 쭉 있다 보니까 여러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이제 많이 갖게 됐는데 제가 국제정치학 개론 그리고 전쟁론 뭐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또 국제정치의 역사 그러니까 외교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꼭 시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을 좀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게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그것을 좀 건너뛰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막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먼저 이제 국제정치학 개론 그리고 전쟁론 이 두 개를 한번 강의를 해서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국제정치를 예측하는 것은 전부 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인데 영어로 이제 guess라고 그러죠. guess를 하는데 국제정치학의 추측도 와일드 guess를 하면 안 됩니다. 와일드 guess는 그냥 논리적으로만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맞는데 역사적으로 사례에 그런 거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는 그냥 와일드 게스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때 그 추측은 educated guess를 해야 됩니다. 즉 교육을 받은 추측을 해야 되지 그냥 막 상상력을 너무나도 발휘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제정치 분석이 이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국에서도 철수할 거다. 아프간에서 철수하니까 한국에서도 철수할 거다. 이거는 뭐 철수라는 얘기가 같지만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와일드 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다 따져서 시리아나 아프간 철군은 한국에서의 철군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제정치학 개론이라든가 전쟁론이라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또는 시사와 관계없이 만약 제가 이제 해서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심심할 때 두고두고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당신 강의가 객관적인 거 맞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강의는 객관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는 객관적으로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트루스라는 게 있죠. 객관적인 진리. 국제정치학에는 객관적인 진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의 주관입니다. 나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자로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저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학에 큰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쪽은 현실주의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에서도 고전적 현실주의라는 것이 있고 방어적 현실주의가 있고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학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편파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강의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그것을 밑에다 전제로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강의는 객관적이냐 그러면은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국제정책 개론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적 현실주의는 뭐고 이상주의는 뭐고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학문을 하는 그 입장은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카메라로 찍는 게 최고죠. 카메라로 찍는 게 제일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려도 그거는 실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은 어디가 강조돼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단 현실을 가장 현실에 가깝게 이제 묘사하는 것이 일단 학문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도 관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남산을 사진으로 찍었다 칩시다. 북쪽에서 찍은 남산하고 한강 밑에서 찍은 남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확한 묘사라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는데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게 좋은가? 저는 지금 뭐 대한민국 그 국제 정책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과 궤를 맞추면은 통일도 이룰 수 있고 국가 안보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그 원하는 거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 당신 국제 정책은 상당히 낙관적이야. 그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으면 북한 사람들은 정말 비관할 겁니다. 김정은이는 무지하게 비관할 거예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맨 앞부분 강의를 베트남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사 문제가 많지만은 요거 베트남하고 한국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왜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회의를 하냐? 기분이 불길하다. 왜냐면은 베트남은 미국이 몇십 년 싸우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나온 나라인데 공산주의가 되라고 그냥 팽개치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몇십 년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여러 국가 중에서 미국이 가장 친한 나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그 공산 적화 통일을 이룩한 미국이 싸우다 관두고 나간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국제 정치의 그 이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개인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림으로써 베트남하고 한국, 그러니까 1970년대의 베트남하고 오늘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그 베트남 정책은 그 미국 사람들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2010년, 뭐 2019년이니까 이제 2010년도 다 끝나가죠. 오늘의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아직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말은 아직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주관을 하지만은 하여간 과거 1970년대 중반의 닉슨 독트린하고 지금의 트럼프의 그 대아시아 정책은 다르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 박사의 그 사진을 보는데 옆에 그 책이 있습니다. 헨리 A. 키신저, A World Restored, 회복된 세계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도 나왔습니다. 1812년부터 1822년 사이에 유럽의 국제 정치를 분석한 키신저 박사의 책인데, 이게 사실상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메테르니히 캐슬리 and the problem of peace. 그러니까 메테르니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아주 끝내주는 외교관이자 정치가였죠.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 메테르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현대판 메테르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외교술에 능수능란한 이런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끝난 다음에 유럽의 질서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갔는가를 이제 분석한 책인데 우리가 키신저 박사 같은 그 탁월한 이론가가 이 사람은 또 뭐 마키아벨리도 이제 흠모하는 그런 식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데 닉슨 역시 그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그 외교 대통령입니다. 비록 그 워터게이트 때문에 대통령을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지만은 우리 그 미국 외교정책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닉슨은 미국에서 끝내주는 아주 잘 정책을 잘한 대통령 반열에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외교 정책에서는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키신저하고 닉슨이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닉슨 독트린은 그 월드 리스토어드 회복된 세계라는 거기에서 개진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키신저의 이론입니다. 키신저 박사는 국제 정치가 언제 제일 질서가 있고 평화로울까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이라는 정말 그 대제국의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 수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신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세계는 강대국이 5개가 있는 세계입니다. 강대국이 5개가 있으면은 서로 그 5대 강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15년에 그 나폴레옹이 전쟁에 진 이후에 그 유럽이 5나라의 강대국으로 이제 국제 정치가 한 100년 동안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 책인데 연구한 박사 논문도 그렇고 그 5나라가 영국, 프랑스는 전쟁에 졌지만 프랑스를 몰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한 강대국으로 쳐주는 거죠.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프로시아 이 5개 강대국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국제 정치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키신저 박사가 자기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고 미국의 또 외무장관 됐죠. 되면서 세계를 5개의 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제 그 닉슨 독트린이 나온 것은 1969년 7월 25일입니다. 1969년인데 이게 이제 70년으로 딱 넘어갈 때 그 무렵인데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 박사가 세계를 5개로 이제 5개의 강대국으로 만들자. 기왕 존재하는 것이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인데 이제 5개를 만들려면 3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유럽이 그 당시에 유럽 통합이다 해가지고 유럽이 하나의 그 행동 단위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련, 유럽. 그런데 6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이제 그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 모놀리스, 그 미국 사람들이 소련과 중국은 하나야. 이건 한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다투고 있는 걸 아예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미국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떼어내면은 그렇지 않아도 둘이 서로 이 국경선에서 그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떼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가지고 미국, 소련, 유럽, 중국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일본을 키우면 됩니다. 일본을 키우면 되는데 그 일본을 키우고 이 5나라로 만들고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월남전을 미국이 이제 종식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은 월남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17도를 사이에 두고서 잘라졌습니다. 근데 월맹, 북쪽은 하노이가 있는 곳이 이제 월맹이죠. 그리고 베트남 지금 사이곤이 호지민 시티로 바뀌었지만은 그 월남이라고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 게릴라 전쟁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게릴라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였고 월맹에 그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때 여기에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월맹이 월남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큰 나라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옆에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버마 옆이 줄줄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동남아시아가 전부 공산권이 되면은 인도도 공산주의가 되고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미국은 이제 도대체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방법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아시아가 줄줄이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도미노 이론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는 넘어지면 쭈르륵 다 넘어지는 게 도미노죠. 그래서 이 남베트남을 지켜야 된다 하고 와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60년대 말 70년대죠. 그런데 한참 싸우다가 이제 키신저 박사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싸움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트남, 특히 북베트남은 호지명은 호치민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공산주의보다 그게 더 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베트남을 호지민이 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산주의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힘, 공산주의 힘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손 떼고 나오니까 베트남이 진짜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1979년에는 중국하고 전쟁까지 했습니다. 뭐 미국 편은 아니지만은 중국의 힘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까지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데, 그것을 미국이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그 뭐 섬도 많고 인구도 지금 1억이 훨씬 넘는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독립이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1945년 8월부터 1967년까지 거의 22년 동안 수카르노라는 독재자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카르노는 상당히 공산주의 쪽에 이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좌파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중립을 표방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CIA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제거해 보고 싶어 가지고, 왜 동남아시아 바다를 다 아우르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그것이 공산주의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카르노의 공산주의에 편향된 정권을 미국이 손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못했는데 1967년 3월 12일 날 수하르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권을 잡아서 그 사람도 무려 거의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 정치로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완전히 우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수카르노의 세력을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산주의자만 골라서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를 그 쿠데타 한 번에 우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하는구나 하고서 그때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의 민족주의, 에이시안 내셔널리즘,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코뮤니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민족주의의 본류가 북베트남인데 그 남쪽을 자기네가 잘못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친구가 비록 공산주의의 도움을 받지만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민족주의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오히려 중국의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거야. 그러니까 도미노 이론이 거기서 수정이 됩니다. 즉 미국이 전쟁하러 온 그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과정을 키신저가 5대 강국 만드는 계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베트남에, 그 남부 베트남에 미군이 한 50만 명 와 있었습니다. 거기 미군이 50만 명 와 있으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중국은 그 무서운 미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남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남쪽으로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죠. 베트남에 미군이 50만 있으니까.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부터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닉슨 독트린의 기본입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베트나미제이션 오브 더 베트남 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미군은 50만 명 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월남에 있는 미군이 50만 명이 나가게 되면은 그 미군이 무서워서 온갖 남쪽에다 신경을 쓰고 있던 중국 군사력이 저쪽 이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소련하고 맞짱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월남에서 50만 명 빼주니까 중국 군사력이 전부 소련과 중소 국경선이죠. 그래서 저 우수리강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만주 꼭대기예요. 그쪽으로 그때 중국군이 몇 개 사단이 갔었냐면 55개 사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50만 명이 빠져주니까 이제 남쪽 지방이 이제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55개 사단이 저쪽 소련과의 국경선으로 갔습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소련은 그 시베리아 국경선이 이제 중국하고 균형이 깨지죠. 그러니까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럽에 있던 소련군을 대폭 수십 개 사단을 중소국경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군대가 제일 많을 때는 중공군 55개 사단, 소련군 44개 사단이 거의 100개 사단이 이제 여기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즉 중국하고 소련은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소련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무럭무럭 크는 겁니다.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 중국이 너무 커서 미국한테 대드는, 즉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지만은 바로 미국은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확실하게 떼는 것이 이제 월남전에서 손 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서태평양에서도 미군이 다 나갔습니다. 사실 그 대만 해협을 미국 항공모함이 그냥 줄기차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계를 했는데 월남에서 손 떼면서 아시아의 내방에는 아시아의 손으로 하면서 미군이 서태평양에서 이제 저쪽 동쪽으로 나가니까 이 서태평양이 이제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미국이 5대 강국, 이제 4개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럽, 소련, 미국, 중국. 일본 너도 나와. 그래서 일본은 그때 미국 태평양 함대가 이제 동쪽으로 물러날 때 중국 앞바다를 지키고 있다가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남쪽 천해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오키나와 남쪽 천해리니까 미군이 지키던 그 바다를 일본군이 와서 지키는. 그래서 일본을 미국이 이제 너도 커야 돼. 5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을 관두고 나온 것은 키신저 박사가 원하는 5대 강국 체계를 만드는 일환인데 지금 우리가 마침 미국이 체스판 두듯이 여기서 군사력 빼고 중국 군사력은 저 북쪽으로 올라오치고 그러면은 소련 군사력이 서쪽에서 일로 오고 그러니까 원래 서쪽에서 나토가 소련군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십 개 사단이 빠져주니까 거기서 균형이 회복되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키신저가 천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미국이 그리고 호치민은 김정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정치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호치민은 뭐 여러분들 월남 가서 본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 애국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 뭐 그걸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애국을 했고 호치민이가 자기가 꿈꿨던 나라는 그 베트남을 미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동안 일본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독립이 되죠.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쫓겨간 그 자리를 프랑스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식민 지배하겠다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를 쫓아내려고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의 지원을 받은 거죠. 스토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저것들 이거 안 돼 하고서 와서 뭐 30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관두고 나간 겁니다. 지금 오늘 베트남은 뭐 완전히 자유주의 사회가 된 것이죠. 도이모이라는 그 개혁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 일대 지도자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개혁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시진핑은 모택동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정치는 모택동처럼 하지만은 중국이 개혁된 것은 등소평이 한 겁니다. 등소평. 등소평은 모택동 때문에 무려 6번이나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등소평이 모택동이 죽은 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연 것이죠. 지금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입니다. 개혁군주가 개방군주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도 그냥 그 호주명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개혁을 했을까?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띄어내서 러시아랑 맞짱뜨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관두고 나온 것이고, 지금 2010년에 한국은 지금 중국을 미국이 견제해야 됩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 견제하는 데는 한반도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50년 전, 50년 전에 월남에서 미군이 전쟁하다 관두고 나온 거하고 그냥 평행선으로 비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왠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는 그 학술적인 분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남하고 한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소가 이제 월남으로 결정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가기에 사실 지금 북한은 무슨 비행기를 탈까 가지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하도 오래돼서 30년도 넘어서 이게 안전한가는 그 시험 비행도 하고 뭐 그렇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 우리가 그 공산주의에 의해서 망한 그 나라에서 왜 해필 하느냐라고 뭐 이렇게 그냥 기분이 그냥 막 건너뛰어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베트남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제가 시리아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 저 한국에서도 나가는 거냐, 아프간에서 나가니까 한국에서도 나가는 거냐.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시리아가 미국이 베트남에서 생각 바꿀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나라가 영원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미국은 forever war, 영원히 전쟁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걸 미국이 그 리버럴 헤지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세계 모든 전쟁을 다 해줘야 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가 위대한 나라는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글로벌리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미국의 글로벌리즘은, 지난 그 24년 동안의 글로벌리즘은 트럼프한테 와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빠지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는 사진은 그 미국의 지금 국방장관 대행이죠. 이 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 방문해서 그 미군하고 이제 같이 뭐 걸어가는 그 사진을 보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쓰는 나라는, 미국 외교 정책의 그 1순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군사 정책을 씁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은 우리가 큰일 나. 그 바이탈 인터레스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야 하는 곳은 군사 정책을 씁니다. 군사력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할 때는 군사력으로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60년대에 나온 미국 교과서 보면은 미국이 반드시 군사력을 써서라도 도와줘야 될 나라, 그게 독일하고 일본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공산주의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나라, 요거는 일은 아니고 넘버 2입니다. 그래서 바이탈은 아니고, 바이탈에서부터 추론된, 영어로는 derived라고 씁니다. 추론된 이익에 해당되는 나라가 한국, 터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급은 미국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힘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힘 없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데가 중동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왜? 그때 미국의 석유가 하나도 안 모자랐거든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중동 석유 파동 난 다음에 중동이 미국의 바이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그랬죠. 미국으로 오는 석유가 흐름이 끊길 경우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전쟁이라도 해서 미국까지 오는 석유를 지키겠다. 그게 카터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쉐일이 터졌죠. 쉐일이 터진 다음에
중동은 아마도 다시 세 번째로 중요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어썸션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예, 가정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전쟁을 하고 있다가 가정이 바뀐 겁니다.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월남 때처럼. 이거 내가 안 지켜도 월남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민족주의니까. 예. 그 제가 이제 토마스 쉘링이라는 정말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책 열심히 읽고 이 사람 책 중에 일부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외교 정책도 가르쳤고 국가안보론, 핵전략이론, 그리고 군비 통제론 이런 것들을 다 뭐 그냥 군사에 가는 걸 다 가르친 사람이고 2005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강압의 비즈니스다. 말로 안 되니까 가서 누르는 겁니다. coercion. 그런데 전쟁은 언제 끝나냐? 한 상대방이 멸망했을 때 one side is destroyed. 한 상대방이 완전히 패배할 때 전쟁 끝나고 또는 한 편 또는 두 편이 전쟁을 하다가 그 목적이 바뀌었을 때 이거 끝까지 할 필요가 없네. 또는 뭐 포기할 때 war ends when one side is destroyed. 한 편이 파괴될 때 전쟁이 끝납니다. 혹은 or when one or both give up what they were fighting to achieve. 그들이 원하려는 목적을 포기할 때. 예, 지금 미국이 글로벌리스트는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를 미국식의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돼. 예. 전 세계를 미국식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라크도 미국식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되고 민주주의끼리는 전쟁 안 하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와서 그거 이제 그만하겠다. 그만해도 되는 거는 보니까 석유도 지금 충분하고 그리고 후세인이 하든 뭐 누가 하든 뭐 미국한테 다 적인데 종교가 다르니까 어차피 다 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서 싸우는 게 무슨 뭐 대수가 있느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그래서 그 어떤 그 학자가 쓴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성취하려던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의해 괴멸될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탈레반이 더 세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보다. 그렇다. 트럼프는 미국 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아프가니스탄도 두 나라 모두 우리가 얻은 것에 비해 아주 높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만약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탈리반이 이긴 것보다 미국한테 뭐가 별로 더 좋을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만하고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나가니까 한국에서도 나간다라고 와일드 게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이번 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국제 문제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